죄와 벌 영혼의 파멸과 구원의 이야기. 1장. 찌증나는 여름, 어두운 다락방. 1860년대 7월에 찌는 듯한 여름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지저분하고 답답한 다락방에 한 청년이 누워 있었다. 그의 이름은 로디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 뛰어난 지성과 수려한 외모를 가졌지만 극심한 가난 때문에 대학 법학부를 중퇴하고 사회와 담을 쌓은 채 살아가던 전직 학생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랫동안 숙성시켜 온 위험한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인간은 두 부류로 나뉜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평범한 대중과 인류의 진보를 위해 기존의 법과 도덕을 넘어서는 범죄를 저지를 권리가 있는 비범한 초인 나폴레옹 같은 존재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었다. 나는 벌레인가 아니면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는 인간인가? 그 시험대로 선택된 대상은 사회의 고열을 빠는 악덕 고리대 금업자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였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저 사악하고 쓸모없는 노파를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2장. 도끼를 든 밤. 결전의 날, 라스콜리니코프는 코트 안쪽에 도끼를 숨겨둔 채 노파의 집으로 향했다. 노파가 폐물을 확인하려 돌아선 순간 그는 주저없이 도끼를 내리쳤다. 피가 튀어올랐다. 그러나 그의 완벽한 계획은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어그러졌다. 노파의 동생이자 순박하고 선량한 리자베타가 현장에 들어선 것이었다. 당황한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무런 죄도 없는 리자베타마저 도끼로 살해하고 말았다. 노파의 상자에서 겨우 몇 개의 지갑과 폐물을 챙긴 그는 환각과도 같은 공포 속에서 간신히 현장을 탈출했다. 그가 바랐던 초인으로서의 오만함과 당당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를 맞이한 것은 오직 끔찍한 구토감, 고열,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훔친 물건을 돌 밑에 숨기고 달아나는 비겁한 범죄자의 모습뿐이었다. 3장. 심리전과 영혼의 고립. 범행 이후 라스콜리니코프의 내면은 완벽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타인과의 소통을 끊었고 어머니와 여동생, 두냐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고통스러워할 뿐이었다. 범죄를 저지른 순간 그는 인간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해버린 셈이었다. 한편 그가 쓴 학술 논문 범죄에 대하여를 읽고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하기 시작한 인물이 있었다. 예심 판사 포르피리 페트로비치였다. 포르피리는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라스콜리니코프를 찾아와 그의 초인 사상에 대해 논쟁을 벌이며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당신 같은 비범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과연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있을까요? 포르피리의 거미줄 같은 심리전에 라스콜리니코프는 미칠 듯한 불안감을 느끼며 스스로 고통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4장. 촛불과 등불 소녀와의 만남. 영혼의 절벽 끝에 선 라스콜리니코프가 발길을 옮긴 곳은 선술집에서 만난 알코올 중독자 마르멜라도프의 딸 소냐의 집이었다. 소냐는 결핵에 걸린 양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몸을 파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신앙심과 희생에서 나오는 순수한 빛이 남아 있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거룩함과 비참함이 공존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당신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고통에 절하는 것입니다. 모든 압박을 견디다 못한 라스콜리니코프는 마침내 소냐에게 자신이 노파와 리자베타를 죽인 범인임을 고백했다. 소냐는 끔찍한 진실에 펄쩍 뛰며 놀라면서도 이 불쌍한 남자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에게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읽어주며 당부했다. 내 거리에 내 갈래길로 가서 땅에 키스하고 모든 사람을 향해 절하며 내가 살인자입니다 라고 크게 외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시 삶을 주실 것입니다. 5장. 자백, 그리고 자수. 판사 포르피리는 다시 라스콜리니코프를 찾아와 마지막 경고이자 제안을 건넸다. 자수하십시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당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신의 논리와 사상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깨달은 라스콜리니코프는 깊은 절망 속에서 광장으로 향했다.
그는 소냐가 말한 대로 광장의 더러운 땅에 엎드려 키스했다. 비록 당장 대중 앞에서 고백할 용기까지는 나지 않았지만 그는 마침내 경찰서 걸음을 옮겨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 6장 에필로그 시베리아에서의 부활. 라스콜리니코프는 8년의 시베리아 유배형을 선고받았다. 소냐는 망설임 없이 그를 따라 시베리아 황무지로 향했다. 유배지에서도 한동안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노파를 죽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 때문에 무너졌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봄날 강가에서 작업하던 그에게 소냐가 찾아왔다. 여전히 따뜻하고 변함없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소냐를 본 순간 라스콜리니코프의 단단했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그는 갑자기 소냐의 무릎을 껴안고 눈물을 터뜨렸다. 비로소 그의 오만했던 지성과 이성이 무너지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참된 사랑과 회개가 솟구쳐 오른 것이었다.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살아났다. 한 사람의 부활이 시작된 것이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머리맡에 놓인 성경을 바라보며 앞으로 남은 7년의 유배 기간이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희망의 시간임을 깨달았다.